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요즘 눈만 뜨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했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곳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담아 법원에 구속을 해달라고 했는지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봅니다. 한지은 기자, 이 영장 체포 시한이 밤 9시였으니까 그보다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체포 시한인 밤 9시 5분을 3시간 20여 분 남긴 때였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청구 배경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연이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11시간 가까운 조사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입장만 밝힌 채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 진술조서 답변 부분이 텅 빈 첨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조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장 청구서에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까? 네, 공수처는 검찰과 국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구속 기소된 군장성 4명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영장을 준비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는 참고 자료를 포함해 150여 쪽에 이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단 자료까지 활용해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평일이 아닌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 7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관할권과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심사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체포된 지 사흘째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을 향한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0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는데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 2명이 윤석열 대통령 건강을 기원한다며 구치소를 향해 큰 절을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밤새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밤샜어요. 몇 분 정도 밤새신 거는? 30분?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측에서 장송곡을 틀자 지지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철제 울타리와 인간띠로 양측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지자들을 찾아가 끝까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참 이 양반이 정말 배짱 하나는 대단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윤 대통령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음을 가다듬고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양복 차림으로 사흘째 지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오늘 아침엔 황태국과 깻잎 무침,
점심엔 해장국 김자반, 저녁엔 미역국 등이 제공됐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한 서울 서부지법엔 벌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직후엔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정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내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이 모여 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4시쯤부터 서부지법 앞에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엔 집회 분위기가 격앙됐습니다. 지지자 수십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몸으로 법원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수차례 해산 명령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인도로 올라오셔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서부지법이 지금 법을 어기고 공수처한테 체포영장을 발려주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원 30여 개가 늘어섰고 불법 영장이라는 팻말이 붙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저녁 6시부터 출입구를 폐쇄하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내일은 일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라진 여론 흐름인데요.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습니다. 2주 연속 상승한 걸로 지난해 2월 5주차 이후 최고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36%로 계엄 이후 2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오차 범위 내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줄어든 57%였지만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보단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정권을 교체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였습니다.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8%포인트 높았지만 탄핵 찬성 여론보단 9%포인트 낮았습니다. 탄핵엔 찬성하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진 않는다는 응답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31%로 전체 1위로 조사됐지만 48%에 이르는 정권 교체 민심을 온전히 흡수하진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지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였습니다. 마땅한 주자가 없거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도 36%에 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란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야당을 상대할지 시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의회 독주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 탄핵과 체포만을 외쳐 국정 불안을 키웠다는 겁니다.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는 국정 불안 세력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정 안정 정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는 한층 강화했는데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신속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또 민주당이 여론조사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카톡 검열에 이은 여론조사 검열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릴 때는 침묵했으면서 발빠르게 조사기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반면 중도층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몸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어떤 그 조사를 보면 70% 정도가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민주당 지지율 37%보다 9%포인트 낮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가 보수 결집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론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제 바닥 민심을 챙기라고 주문했다는데 야당 기류는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 국면이 좀 사그라들면은 아마 평상심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중도 내지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금은 이제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큰둥한 상태가 아닌가. 하지만 여당 지지율 상승세를 보수 결집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이동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야권 내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갑처럼 느껴지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거칠고 조롱하고 이런 과정이 상승,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허위 정보 때문인지 보수 결집 때문인지 바닥 민심을 챙겨봐야 한다고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뒤 첫 공식 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민생, 외교 행보를 통해 야권 유력주자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프레임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수치에 담긴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희가 최근 여당 지지율이 오른 게 보수층의 결집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몇 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야권에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움직였다, 이런 분석을 한다고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청와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그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중도층 지지율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민주당은 9%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런 경향이 얼마나 더 이어질진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정당 지지에선 중도층 민심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긴 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직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판할 게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기존 보수층 외에 이른바 반-이재명 정서까지 합쳐진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서로 다른 두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모두 48%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율은 각각 31%, 28%로 20%포인트 안팎이 더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식의 분석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응답자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20대는 61%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가장 적은 연령층도 바로 20대입니다. 18%로 70대 이상과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가 20대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면서 안보 문제가 정쟁화되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줄 탄핵됐던 게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이른바 이 CCA 논란으로 상징되는 친중 이미지, 또 최근 불거진 카톡 검열 논란 등에도 20대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마땅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세대도 20대인 만큼 향후 정국에 따라 얼마든지 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양당 지지율이 아주 큰 폭으로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또 같이 초접전을 벌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건데 여야가 자기들 생각대로만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날 쪽지를 붙인 공문을 만든 뒤 국방부까지 찾아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은 것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을 두고 관측이 많았는데 애초 수색영장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수색영장의 별지입니다. 체포를 위해 수색할 장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서초동 사옥, 삼청동 가옥 3곳의 주소가 적혔습니다. 관저 주소지의 경우 1차 저지선이었던 공관촌 입구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데 관저 주변과 출입을 위한 경로 모두 수색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통상 수색영장엔 주거지와 주변 공용 주소지도 함께 기재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관촌의 다른 거주자 관리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용 장소도 영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하루 전 관저 주변 출입에 필요한 10개의 주소가 적힌 공문의 날인을 군 55경비단에 요구한 이유가 이 같은 수색영장의 오류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5경비단은 1차 저지선을 포함한 관저 주변 공관촌 전체 경계를 책임집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일 뿐이라며 문제가 됐다면 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공수처가 수방사 55경비단에 보낸 공문과 관저 출입 날인과 관련해 여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군인을 압박하고 이른바 딱풀 공문을 조작한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란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했든 문서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거라고 반박했는데 차정승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찾아가 공문에 날인한 걸 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강압과 불법,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가 조사할 게 있다며 단장인 김모 대령을 불러낸 수사관들이 공문을 내밀며 승인을 거짓으로 유도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 난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불러 신체 포기각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과 다른 게 뭐냐며 잇따르는 절차적 논란은 공수처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공문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날인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건 국방부도 확인한 사실이라며 공문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딱풀 공문이든 어떤 공문이든 문서로서의 완전한 형태로 성립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차원의 현안 질의와 오동훈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이 없다며 회의를 20여 분 만에 끝냈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부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심리 상황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부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먼저 나오는 걸 우려한 겁니다.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치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영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평의를 열고 증인 신문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곽종근에 대한 신문 기일은 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주장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선관위 보안점검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윤 대통령 측은 보안점검에 참여했던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세희 기자, 지금도 협상 중입니까?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긴 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저녁 8시부터 네 번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금 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밤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자신들이 냈던 특검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잠시 정회 중인 본회의 속개를 요구한 뒤 오늘 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제외하곤 법안의 명칭부터 수사 대상과 규모, 언론 브리핑까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내란 특검법 표결에 나설 경우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8명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당은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를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4명이 서명을 안 했다는데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알려주시죠. 법안의 명칭부터 수사 대상과 규모, 언론 브리핑까지 모두 다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비상계엄이란 표현만 사용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란과 외환행위까지 못 박았습니다. 법안 내용에서도 여당은 야당이 포함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을 제외했고 수사기간은 110일, 수사 인원도 58명으로 각각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상현, 장동혁, 정의용, 유영아 의원 4명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4분의 의원님들의 도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 4명 모두 특검법 발의 자체를 반대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히 정의용 의원은 야당 특검법 발의를 비판해놓고 특검법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데 자신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거고 무력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막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무력 충돌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생일 노래를 만들어 합창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금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김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호처는 기소 전까지는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내일 10시 국수본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엔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이 선거법 사건 2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취재진이 질문했는데 침묵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제 2달 동안 사건 안 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2달간 집중 심리한 데 대한 질문이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앞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소송 서류를 2차례 보냈지만 이사불명 등으로 되돌아오자 결국 사람을 국회로 보내 전달해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고 지난 6일에야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선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도 오후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조퇴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지방 공항들이 국제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노선을 늘리다 보니 보안 검색이나 활주로 배정이 지연돼 이용객들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이용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신원 확인 창고 앞에는 수백 미터는 돼 보이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 5시 반에 왔어요. 조금씩 계속 움직여가지고 좀 계속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이 돼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탑승 1시간 전까지 대기줄은 줄어들지 않고 항공기의 탑승석이 곧 마감될 예정이오니 이용객들은 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비행기 놓칠까 봐 걱정되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결국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찾아가지고 항공편 지연이 일부 됨에도 감수를 하고 태우는 상황이죠. 김해공항에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 노선이 늘어나 항공기 84편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다른 시간대보다 최대 8편이 많은 항공기 27편씩이 몰렸습니다. 지난 15일 제주공항, 역시 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제주공항 역시 지난해 국제선 운항편이 16,220편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착륙 간격을 최대한 줄였어도 2개뿐인 활주로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도착하는 비행기가 늦어서 저희 공항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시네요. 공항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노선 취향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선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 활주로의 그 사정, 그 슬롯이나 공항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 검색대를 일찍 운영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의 여행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 더 큰 혼잡과 이용객 불편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요새 나가서 점심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도 오르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온라인에선 구내식당 맛집 리스트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변 식당들에 비하면 저렴한 데다 외부인에게도 개방해 인근 주민이나 다른 회사 직원들도 많이 찾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아낄 수 있는 게 10,000원짜리 한 잔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은데 다양한 메뉴를 매일매일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일부 관공서 구내식당도 점심때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근처 식당 대비 되게 비싸니까 합리적인.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 10,000원 시대가 되면서 구내식당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92%가 구내식당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65.5%는 구내식당을 회사의 필수 복지로 꼽았습니다. 온라인에선 외부인들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며 구내식당 성지를 소개하는 글들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의 여파로 구내식당 가격도 해마다 크게 뛰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 일부 관공서는 난데없는 불만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식품위생법상 직영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돼 외부인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독감이 8년 만에 최대로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의 보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대기실에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연락 오고 기침이 좀 심해져가지고 지금도 약간 미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는지. 독감에 걸리신 거예요?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독감은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세가 이어지다 1월 첫 주 정점을 찍고 지난주 1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16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특히 7에서 12세 발생률은 1000명당 149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설 연휴에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나옵니다. 재감염 가능성도 있고 버스나 기차 등으로 이동도 많아서 접촉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RSV나 코로나19,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겠습니다. 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에 수가를 올리고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을 가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협력병원 197곳을 지정해 호흡기 질환을 집중 진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하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코인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트럼프 효과로 하루 거래 수수료로만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금 세탁이 막는 방지 장치니까요. 업비트는 투자자가 새로 가입할 때 신분증을 촬영해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진 등이 흐릿한 신분증도 쉽게 인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가 파악한 규정 위반은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봤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여기다 금융위가 인가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는 투자자가 코인을 보낼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비트는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기존 투자들의 거래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융당국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주 화요일 결정됩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그동안 우리 원전 기업들과 벌이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팀을 이뤄 해외 원전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장혁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맞붙었던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자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과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전 당시에도 이 문제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어온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분쟁을 공식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 당시 핵심 일감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한 한미 양측은 이번엔 이에 더해 향후 제3국 원전 수출에 공동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양측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3월 체코 원전 본계약은 물론 다른 원전 수주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러시아, 중국과의 원전 수주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경향성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에서 신규 발주들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끝내고 손을 맞잡은 한미 원전 동맹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공식 사진은 환한 미소를 짓는 품위 있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2년 전 기소됐을 때 찍은 범죄자 인증샷, 이른바 머그샷을 연상시켰는데 왜 그런 건지 워싱턴 DC에서 이태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한쪽으로 축 켜올린 눈썹. 트럼프 당선인의 47대 미국 대통령 공식 사진입니다. 활짝 웃었던 일기 트럼프 사진과는 대조적입니다. 수용자 기록 사진인 2023년 머그샷과 비교해보면 양복과 넥타이 색깔만 다를 뿐 표정과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머그샷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굿즈 판매에도 나섰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back down and we will never ever surrender to... 외신들은 머그샷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며 강인한 남성상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저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취임식 초청 인사도 파격적입니다. 폰데라이언 EU 수장과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우익 성향의 정상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중국은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한정 공산당 부주석이 시진핑 특사로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두 번째 트럼프 시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참석하는지도 관심이죠. 우리 재계에선 트럼프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가진 총수들이 참석하는데 5대 그룹은 한 곳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온 신세계 정영진 회장.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장남과의 오랜 인연으로 취임식과 무도회까지 초청받았습니다. 취임식 초대장은 이른바 미국 통에 집중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수장인 풍산그룹 유진 회장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연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빵공장 건립 계획을 밝힌 SPC 허영인 회장도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M 우호연 회장도 한미동맹 친선협회 추천을 통해
취임식에 참석하고 미국에 상장한 쿠팡 김범석 의장과 패션회사 형지의 최준호 부회장도 취임식에 갑니다. 반면 삼성과 SK, 현대차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모두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를 본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아마 컨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모든 아마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거고요. 현지 범인을 통해 트럼프에 기부를 한 현대차와 SK 등은 취임식과 별개로 비공개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들이 맹추위 속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펼쳤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 내부를 탐색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심해 잠수사들을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진해군항. 해군 심해 잠수사들이 한겨울 칼바람을 뚫고 얼음장 같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중에서 열맞춰 주먹을 휘두르며 군가를 부릅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간 잠수사들은 맨손으로 침몰한 선체에 밧줄을 메고 부표와 연결합니다. 다이버를 등지지 말고 바라보면서 좌측으로 이동할 것. 지상에서 산소를 보급하는 에어호스가 서로 엉키거나 구조용 밧줄에 묶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SSU 90명과 1, 2함대 구조작전중대의 심해잠수사 30여 명이 오늘까지 나흘간 진행된 혹한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군은 절기상 가장 추운 대안을 앞두고 극한의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수중 탐색과 익수자 탐색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난구조전대는 해상에서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으로 최고도의 구조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적의 해상활동을 탐지해 전파하는 어청도 해상전탐감시대와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스터트롯3의 무대가 매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도 순간 최고 시청률 13.9%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는데 트로트계의 어벤져스로 불리는 참가자 4사람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완벽에 가까운 가창력과 빈틈없는 찰떡 호흡. 트로트 어벤져스가 선보인 역대급 무대의 비결은 피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연습 또 연습. 밤새 계속되는 강행군에 새벽 5시입니다. 네, 진짜 오후가 아니라 오전입니다. 오전. 발뒤꿈치에선 피까지 흘렀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되자 4사람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안 해보던 것들을 좀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새벽까지 연습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경연을 이제 며칠 앞두고서부터는 다들 좀 아팠어요. 본선 1차 최종 진은 지난주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인 대학부 최재명이었습니다. 쟁쟁한 현역들을 모두 제치고 진으로 호명되자 최재명은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씩 제가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들을 더 발전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최재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팀은 모두 34팀. 더 치열해진 경쟁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야구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의 연봉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역대 4년차 최고 연봉을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야구 2연패에 도전하는 기아 구단의 통큰 지원도 화제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별 MVP를 비롯해 3루수 골든글러브 등 탈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며 그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2024년을 보낸 김도영. 이제 야구 팬들의 관심은 아기 호랑이에서 슈퍼스타로 성장한 김도영의 연봉입니다. 연봉 3천만 원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김도영은
3년 차였던 지난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개인과 팀 성적을 모두 잡은 만큼 4년차 역대 최고 연봉인 이정우의 3억 9천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기아 구단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돈에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연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파격적인 선수단 지원도 눈에 띕니다. 구단주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미국 스프링 캠프를 떠나는 선수단 60명 전원에게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을 선물했습니다. 통상 감독과 수석 코치에 한해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됐는데 올해는 신인 김태형을 비롯해 현장 프런트 직원까지 편안한 비행길에 오릅니다. 프로야구 전 구단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가운데 그룹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아 구단도 2연패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큰 코와 긴 턱을 가진 나이든 여성인가요? 아니면 갸름한 얼굴의 젊은 여성인가요? 영국 만화작가 윌리엄 엘리 힐이 그린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착시 그림입니다. 처음엔 찾지 못한 모습이 곰곰이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붉은 페인트와 권총을 가지고 헛간 앞에 선 한 남자. 자신만만하게 헛간벽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탄 자국이 많은 곳에 둥근 관역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명사수라도 된 듯 당당하게 돌아섭니다. 어설픈 텍사스 카우보이가 총잡이 행세를 한다는 우화에서 따온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아전인수식 착각을 가리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이후 계속 여론조사에서 밀렸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늘 한나라당에선 숨어있는 5%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지를 드러내지 않는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길 거다.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개엄 후 최저치에서 급상승해 민주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무된 모양새고 민주당은 보수층이 일시적으로 몰린 결과 평가절하합니다. 이 또한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 보는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했듯 뭐 잘한 게 있다고 여당 지지율이 올라갔을까요? 야당은 계엄 이후 상황을 왜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민심은 냉정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텍사스 카우보이는 진정한 명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담긴 속뜻을 외면한 채 헛발만 쏜다면 여야 모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숫자는 과학이다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엔 이맘때답지 않게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엔 하늘이 흐릴 수 있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 대신 먼지에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일평균 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중부 내륙에 안개가 끼며 시야가 답답하겠고요. 동해안은 연일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어 주말에도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만 한파 특보가 남은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나 남부지방은 대구와 부산이 1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